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에 인색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추경 예산안 편성을 6번 했다면서 이제까지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부총리는 국민 88%에게 지급하겠다던 상생지원금의 실제 지급 대상이 83.8%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구 기준으로는 88%라며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와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어려움이 숫자 속에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설마 정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역사에 없었던 재난이라는 걸 모르진 않겠죠. 재정 건전성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재정 당국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지요. 자세한 국회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 얘기로 좀 얘기를 시작해보죠.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쟁점이 된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면서 성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채무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국가 채무가 100조다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렸고 보수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또 김부겸 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해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가중이 됐고 그다음에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은 줄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세금과 주택 정책도 실패했고 국가 균형 발전 성과도 미미하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조사 이런 것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번 국회에 출석했을 당시에 국가 재정과 관련해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도 이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고소득자나 코로나19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사람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지금 88%가 아니고 83.7%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구 기준으로는 88%이고 3인 가구의 경우에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이제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구 기준으로 볼 때는 84%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 중에 코로나19 대응 기출이 최하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G20 국가 중에 우리가 10위권이다 이렇게 반론을 했고 2년간 추경을 6번 한 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재정 얘기가 나온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관련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정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손실보상 자체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하고 수준 등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들 간의 어떤 줄다리기 뭐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과 기존 영업시간 중에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영업시간이 뭐 직접적으로 제한된 거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라든지 테이블 간 거리 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 또는 이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 것의 영향이라든지 숙박업 중에서는 이제 투숙하는 그 장소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이제 대표적인 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쟁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는 영업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애초에 이런 방침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손실을 계산을 하려면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계산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인 건데요. 가령 올해 영업 손실을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돼야 이걸 확인 가능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만 보상하느냐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제한 때문에 이 손해 본 것과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해서 손해 본 것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느냐 이런 쟁점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상당히 정부와 소상공인들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호미로 막아도 될 걸 지금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점점점 누적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따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좀 정부가 나름대로 전향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화제를 바꿔볼까요?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처리됐어요. 오후 본회의에서 이낙연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에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이낙연 전 대표 사직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는 윤희숙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 갑하고 정정순 전 의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청주 상당구 등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서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지역구가 됐습니다. 네. 사직안 표결 처리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상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왜 사직을 하는 거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의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는 다소 이제 좀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표가 지금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뭐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뭐 두드러지게 상승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뭐 연휴 거치고 하면서
여론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한 것에 의한 단일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진단도 내놓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까지 지지를 좀 확보했던 차원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이제 이 조직적인 어떤 흐름이 이낙연 전 대표로 모아지고 있는 또 그런 흐름은 아니어서 네. 이 사직안 처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호남권 여론이 또 긍정적인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퇴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어떤 이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냐,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석 연휴 직후인 25, 26일이 호남 경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선 결과가 나와 보면 대략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표 얻은 걸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른 후보들의 표까지 조정해야 되느냐? 이거 두고 민주당 선관위가 고민에 빠졌는데 정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선관위가 이 득표율 산정 방식 이 문제를 의결을 했는데요.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당규에 따라서 정세균 후보가 지금까지 얻은 이 표는 무효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분모인 유효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과반을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인데 이제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누적 득표율에 비례해서 또다시 이제 이 득표율이 증가하는 분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즉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그만큼 더 많은 이제 증가분을 얻기 때문에 1위 후보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인 상황에서 네. 이게 1위 후보가 더 많은 이제 어떤 득표율에 이제 좀 상승이 있다면 그렇다면 또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각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당히 관건인데요. 일단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는데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51%였는데 대략 뭐 계산했을 때 54%, 한 3% 정도가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31%였는데 지금 33%가 안 되는, 그러니까 2%포인트가 안 올라가는 이제 결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작은 숫자지만 50%를 넘느냐 마느냐로 보면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 내전으로 번지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TV 토론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검사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대로 둔 것이냐라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이제 좀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주장을 했고 여당과 청와대 내에도 이것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당사자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친 건데요. 네. 얘기가 이렇게 가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그렇게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나 여당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답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좀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꺼내든 어떤 전략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모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추미애 전 장관 캠프는 이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입장을 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TV 토론 팀장이 윤석열이 아닌 이상 같은 당 후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을 가장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토론하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지금 겨냥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거티브라 하더라도 청와대를 언급한 것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청와대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YTN 라디오와의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로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언론 인터뷰라든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바 있는 건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아마 두 후보 모두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설을 좀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입설을.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정원 항의 방문을 했다고요?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국정원을 항의 방문을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박지원 원장은 외부 일정 수행 중이다라고 해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그래서 성명서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의 이성을 상실한 정치공갈 협박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라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박지원 원장이 예를 들면 뭐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또는 뭐 왜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 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최소한의 품격도 내동댕이 치고 조폭과 같은 공갈 협박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대선 개입 시도를 그만두고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라. 이 조모 씨 페북에 공개된 각종 정보의 기밀 내용의 출처가 박지원 원장인지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윤 전 총장 나 여러 차례 만났다. 술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나는 그런 기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실 공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과거 술자리도 가지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는데 왜 이 논란에 나를 끌어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박지원 원장하고는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뭐 아는 국회의원 남편 상과 박지원 원장 부인 상 때 상갓집에서 2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때도 같이 술자는 기울인 건 아니었다. 그래서 기억 못하는 술자리를 박지원 원장이 기억하고 있다면 동석자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원장이 또 여기 받아쳤습니다. 네. 나는 다 적어놓는다. 그래서 수첩에 다 적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수첩을 보면 다 나온다. 술을 같이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술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마시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마시게 되고 마셔도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러거든요. 네. 두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실제로 뭐 신뢰관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건데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느냐의 진실공방으로 간다는 게 여러모로 좀 의아합니다. 네. 네, 이른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 제3자가 끼어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공수처에. 그렇습니다. 그 성명불상자가 홍준표 캠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홍준표 의원이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일단 썼는데요.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세 사람을 캠프에서 쫓아내라. 윤석열 캠프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모 변호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의혹을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건데요. 앞서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자리에 특정 캠프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걸 이제 고발장에도 썼는데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이 홍준표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은 국정원 출신 이모 씨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논쟁이 좀 확대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당사자인 이모 씨도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하고는 평생 알지도 못했다라면서 영수증, 메신저 기록, CCTV 이런 기록들을 제시를 하면서 8월 11일 당일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 나는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뭐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캠프에서 기자들에게 들은 얘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자리에 뭐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다시 글을 또 올렸는데요. 막가파식 정치 공작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검찰총장 때도 그렇게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를 했는가? 생사람 잡는 수사를 했느냐고 묻고 싶다.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정치판의 논리다. 이렇게 좀 받아치는 거죠. 네, 점점점 뭐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1차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럼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가 탈락을 한 거죠. 이것은 국민 여론조사 80% 그리고 책임당원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인데 그럼 누가 1등이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이거를 또 지지율과 순위는 공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8명의 주자들은 오는 16일 TV토론 시작으로 해서 총 6차례 토론회에서 맞붙게 되고요. 2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의 방식으로 다음 달 8일에 4명으로 압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날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의 방식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발표만 했기 때문에 TV토론 내일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겠는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은 서로가 1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발표를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1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내가 1등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뭔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표정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홍준표 캠프에서는 여론조사상 계속 우리가 1등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1, 2위를 놓고 오차 범위 안팎의 경합을 벌였을 것이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까지 여론조사상에 홍준표 의원의 우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좀 앞서가고 당원조사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우위가 확인이 되는 뭐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진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역전이냐 대세론이냐 이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차이가 안 났을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대세론이 깨진다는 얘기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 뭐 결과 공식 발표가 안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해봐야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량 대선 캠프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오늘부터 최재형 캠프는 해체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 정치 입문 직후에 주변의 기성정치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좀 국민들이 좀 식상하게 느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식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르는 거다라면서 캠프의 문을 열고 국민 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이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국면에서 캠프 언론특보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뭐 배신 행위다 뭐 이렇게 원색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철회를 한다든지 네. 캠프의 어떤 운영상의 난맥상 이런 것들이 계속 표출이 되면서 이런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대선 레이스를 이어갈지 좀 지켜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설화에 휩싸였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지난 13일 안동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청년 일자리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노동시장을 좀 유연화시켜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가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큰 힘이 없지 않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라는 거죠. 네.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캠프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서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도
재차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60년대 단순 노동으로 가발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제 좀 후발 국가로 넘어간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기술로 무장이 된 첨단 기술로 무장이 된 그런 일자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현대판 노예제의 부활이다 라면서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 그런 것들과 뭐 다르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이 당내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살아서 청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냐.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이번이 5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가운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해서 이런 북한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시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보통 이런 핵 미사일 시험이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왔다. 이것이 다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방금 이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왕이 부장의 방한 시점 맞춰서 만약에 북한이 의도를 가졌다면은 한 2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중 간의 이런 고위급 만남이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를 좀 핵심적인 어제로 다루어달라는 그런 요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화든 대결이든 또 이 긴장 조성이든 평화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틀 전 순항미사일 발사했던 것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압박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북한의 모든 탄도성 계열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겠죠. 네. 그런데 북한이 과거에 이런 탄도성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언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규탄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탄도성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식 표현대로 불리면은 자기식의 이 국방력 강화랄까요? 이런 계획에서 원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따지면은 국방 중장기 계획과 비슷한 일환이 되겠죠. 네. 어떻든 간에 북한이 일전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와 탄도성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순항미사일 2발,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3월에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지난 3월 달에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흘렀죠. 네. 그렇다면은 몇 개월 동안에 북한이 기술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25일이던가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은 비행거리가 한
600k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뭐 우리 합차 뭐 이런 이 보도에 의하면은 한 800km, 고도 한 60km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아마 고도, 비행거리 또 아주 합참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도 혹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됐다면은 속도, 탄도의 중량 뭐 이런까지도 다 좀 개선이 되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좀 기술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주기적으로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미국 국방부 반응을 보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스가 일본 총리는 뭐 엄중 항의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보통 이 북한의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경우에는 항상 미국에서 그것은 좀 우려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이것이 미국에 크게 위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과 일본 측은 좀 다르겠지요. 그런 측에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비록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좀 로키로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우리와 일본은 그것은 직접 우리가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로키로 간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을 보면은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만약 한다면은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아마 로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 당국의 SLBM 개발 성공을 의식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측의 SLBM 이런 시험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북한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이렇게 이 개선된 이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SLBM과 맞대응 성격의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 이것은 좀 너무 좀 겹치는 날짜만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보이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측의 SLBM 발사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 모든 거는 우리 측하고 이 북한 측하고 각각의 이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이 군비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SLBM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서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이 군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자주국방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또 그리고 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자주국방 또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이런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 또 미국에게도 던지는 메시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듣는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측이 이 SLBM 같은 이런 것은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대북 억지력, 자주국방 이렇게 주장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도발이다, 무력시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또 과거 경험사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창간 발언을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북한의 반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은 이 대남 대미 문제를 포함한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 거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도 한 2차례 담화를 냈고 또 이번에도 만약에 냈다 그러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측의 성공적 SM 수중 탄도 미사일 발사에 네. 대해 가지고 아마 언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제가 다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도 아마 이 김여정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측의 이 SLBM 이것은 억지력이고 이 자주국방이고 예. 북한에서 무슨 이런 탄도미사일 이런 것은 도발이고 무력시이고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이런 표현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냈다는 것은 네. 이 우리 측의 이 SLBM 시험 발사와 대통령 언행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듣고 나서 잠깐 그리고 핸드폰 좀 보니까 나와 있는데 대충 요약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키워드는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실언이다. 두 번째로는 그 실언에 대해서 유감이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대통령의 언행에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3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3가지 키워드를 볼 때 과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정제되고 순화된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담화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참 공교롭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는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겸해서 지금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방한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국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북중 관계는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한 2-3년 동안 보면은 항상 이 북중 관계는 여러 한반도 문제에서 논의도 해왔죠. 사전 조율도 해왔고 또 최근에는 이 북한의 광국 창건이라든지 기타 이런 북중 간의 국내 정치 일정에 있어서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우위를 과시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이 왕이 부장의 방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은 연기도 다시 말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생 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왕이 부장의 방안에 있어 가지고 한중 고위급 간의 만남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달라.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의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이 돼야 남북 관계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전략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계기시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북미 대화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했고 지금 이제 그 노력의 그 결과에서 미국의 대북적인 전 과정이 있어가지고 동맹차에서 한미 간에 사전 조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김 대표가 그 인도적 차원의 대북적 용이 있다. 이런 부분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그 미국의 인도적인 지원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한 데 네. 있어 가지고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이 소위 말해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이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려면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 소위 말해서 생존권과 발전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유연한 네, 그런 입장을 알겠습니다. 먼저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일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정작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뒤에 최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공개 인터뷰를 했고요. 네. 자신이 제보자이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받고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배후에 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여야가 검찰권을 남용했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제기된 의혹은 의혹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좀 보자면요. 대부분의 보도가 이제 여야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의혹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느냐, 그리고 고발장을 토대로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그 취재이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실 언론이 입증하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프레임화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기승을 부릴 정파적 보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의혹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 취재를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인용해서 보도하고 이러는 형식 정도만 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맞습니다. 하신 것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뉴스버스의 이 이제 의혹 보도 이후로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한 자료를 냈습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기사가 총 179건이 나왔는데 재밌는 분석을 좀 했어요. 네.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46%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한 25%고요. 네. 검증 보도는 한 16%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자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해명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만큼 여야 대선 후보의 의견을 듣는 기사도 필요한데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보다는 앞으로 이제 윤 후보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사운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제기된 의혹과 관계자 발언을 검증하는 보도가 16%밖에 그친 것은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도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뭐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무관한 뭐 정치 성향에 대한 검증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엔 김일성 민족 결속 위한 위대한 지도자 발언도 뭐 조성은 씨가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보자의 당적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나열한 머니투데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사생활에 집중하는 보도 행태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보도를 보셨을 텐데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의 사생활 보도로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보 내용의 검증이 아닌 제보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보도로 눈길을 흐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제보자의 사치를 부각하는 듯한 보도로 뭐 외제차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제보자 회사의 대출 연체를 뭐 보도함으로써 흠집내기를 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제보자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의 모든 게시물을 그대로 보도하는 보도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 뭐 윤석열 제보 조성은 뭐 마세라티 차 뮤지엄급 뭐 아파트 자랑 뭐 이런 보도가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뉴데일리에도 계속 좀 보도가 되었었죠. 이런 보도 행태가 지적을 받은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요. 또 이 국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옮기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왜 자녀가 외제차를 다니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야당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던 유튜브, SNS, 국회의원, 언론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언론이.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식의 어떤 뭐 사사로운 얘기라든가 제보자의 어떤 사생활을 들추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네. 원인은 뭡니까? 첫 보도를 한 언론은 사실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으로 가는데 사람들의 눈을 흐리는 거죠. 눈점을 흐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본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뭐 요즘 뭐 조회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언론이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을 했다라면 네. 이런 보도가 문제일 거다. 그리고 이건 논점을 흐리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는 건 조회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차별적인 보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대해서 젊은 여성을 강조하면서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보도뿐만 아니라 윤석열 측이
찍힌 이제 입장문에서도 예. 젊은 여성을 강조하면서 제보자와 국정원 간의 사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네.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조성은 국정원장 공관서 함께 식사했다. 세북선 친분을 과시했다. 이건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본질하고 좀 맞지 않는 보도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윤측 북통신선 끊긴 다음 날 박지원, 조성은 호텔에서 식사하고 수상한 만남을 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보자가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잖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이제 신원을 밝히면 안 되는 건데 제보자 맞습니다. 신상을 추정하는 보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네, 초기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초기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후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시행했을 때 소급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언론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제보자 신상 키키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언론과 정치인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하고 노출했죠.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했던 사람이 사실 법률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당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전 총장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당시 이제 지난해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승은 씨가 또 지목이 되기도 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나서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상황이 네네. 달라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깎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 이것들 쭉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언론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언론이 검증하고 취재하고 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요. 지금 언론의 모습을 보면 정략적인 어떤 자기 편들기 아니면 논점 흐리기 아니면 전혀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문제를 대등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로 보여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있을 대선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이 없다.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언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스스로 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싸움이 본질이 다 가려지고 진실은 어디 가버리고 싸움의 공방만 남는 이런 언론 보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